고민시 배우님은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액션 스타예요. 카액션 있죠. 심지어는 그 용치한테 뛰어올라서 가격하는 네. 장면도 있고. 드라이버. 네, 네. 그리고 또 뭐 목발로도 때리고. 네 맞습니다. 사실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는 건 이제 윤계상 씨 특기인데 언제도 이제 잡히는 대로 막 도끼든 뭐든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고민시 배우님께서 그런 액션 연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사실 좀 가녀리신 편이잖아요, 체구가.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김윤석 배우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싸우셔야 되고 네. 그런 액션 연기를 다 소화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사실 제가 대본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하일 감독님과 오디션처럼 리딩을 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이 배역으로 받았던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5부까지밖에 대본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벌어지는지를 아예 몰랐고 저는 이렇게 액션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정말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암술 쓰신. 네,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그 직전에 이제 다른 작품에서 배웠던 액션들 덕분에 몸을 날리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 힘든 줄 모르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몰입해서 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윤석 선배님이 또 너무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금방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네 저는 그냥 그거에 맡겨서 하면 됐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이제 윤서 배우랑 했던 액션 같은 경우에도 윤서 배우는 처음 액션 하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몸을 잘 쓰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가장 통쾌했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해서 저는 그냥 거기에 맡겨서 하면 됐다 보니까 네 아주 즐겁고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 액션이 가장 많았죠. 네. 사실 장명화를 보는 그 재미, 장르적인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이제 사실은 익숙한 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큰데 그걸로만 보면 사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드라마에서 특히 그 액션 윤서 배우님하고 두 분이 할 때 뭐 나 약사인데 약 안 먹었냐?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약사였거든요. 약제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고민서 씨가 고민시 씨가의 액션을 우리 대본을 알잖아요. 네네. 계속 기대했어요. 네,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당하지 않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너무. 네.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도 우리는 이 장면 정말 멋있게 저희들끼리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네. 저랑 윤서 배우랑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사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찍을 때도 그런. 네, 있었거든요. 또 신기하게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사실은 영화 속에서 대사보다 이 액션이 더 많았던 진정한 배우는 찬열 배우님 아닐까 싶고 계속 뛰어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뛰어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예행 연습까지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걸 직접 이렇게 소화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조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제 뛰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연기를 하면서 뛰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호흡이라든지 그게 이제 계속 뛰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거의 하루 반나절을 계속 같은 그 주차 타워를 계속 뛰었거든요. 근데 후반부 가니까 진짜 이제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갈 정도로 계속 뛰어서 이제 다음날 촬영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그 뛰는 장면이 이제 딱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멋있게 잘 나오기도 했고 그때 느꼈었던 감정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면서 한편으로 되게 보람차고 사실 그 전에도 다른 이제 역할로 연기를 했을 때도 많이 뛰어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다리가 기셔서 그런.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달리기에 관해서는 일가견 있으니 김윤석 배우님이 달리기로 정말 한국 영화계를 제패하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윤계상 배우님께도 여쭤보면 사실 영화에 이렇게 범인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인물이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가 사실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 본인 스스로 타개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인물인데 네. 그게 너무 막혀서 이제 부인하고도 다투고 또 친구 박지환 씨하고도 다툰 다음에 혼자서 막 소화기를 막 깨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심지어는 울음까지 가는 굉장히 긴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은 혼자 하는 말하자면 액션용일 텐데요. 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가장 극점에 달하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을 찍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장면을 찍으실 때랑 그 촬영하기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본인이 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다르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마음은 뭐 그 신에 도달하는 그 부분까지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의 길은 사실 감독님하고 많이 의논했고, 그 과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액션 같은 걸 조금 잘하는 편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뭐 엄청 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는 느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전구 같은 거를 깨고 막 이렇게 가는 씬이었는데 그게 한 테이크인가 두 테이크 만에 한 테이크, 첫 번째 테이크로 그냥 오케이가 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걸 테이크가 만약 잘못되면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엄청 힘든 그런 상황이겠네요. 저는 사실은 다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을 많이 표현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혹시 다칠까봐 했는데 꼭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무모하게 위험하게 하면 또 제가 불안한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감탄했던 것 같아요. 한 테이크, 정말 한 테이크로 그렇게 쭉 긴 복도를 해서 사라지는 데까지 한 번에 끝났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무를 많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현열이도 똑같이 잘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좀 몸을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유영경 배우님한테도 그런 네.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영화에서 그 이렇게 환상 굉장히 악몽에 가까운 그런 것을 네. 보면서 원래는 청소하러 객실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시청자 보기에도 굉장히 끔찍하고 네.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배우가 그 장면에서 그런 연기를 하려고 하면 그 장면도 실제로 촬영했을 때랑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그리고 좀 약간 감독님께서 너무 못 속여요. 네? 그 모니터를 보시면 네. 딴 생각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못하는 지경에 제가 뭔가 보고 놀랬다 이러면 놀란 척 연기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너무 디테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냥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도 감독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속에 들어가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개상 오빠랑 같이 찍었을 때는 오빠가 제가 오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씬이 있었는데 오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는 왜 오빠한테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을 참았더니 가면 울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울면 오빠가 안 되잖아, 씬 자체가. 제가 울면 안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랬더니 울지 마 감독님이.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지금 은경이가 이렇게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랑을 못 받을 수가 있어 사람들한테. 하지만 다음 작품에서 사랑받는 역으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연기를 또 했습니다. 감독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8회 찍어야 되는데 뒤에 5회차에서는 안 보여주기도 하고 다음 작품으로 또 미리 네, 사랑받는 역할로 하기도 하겠다 하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감독님 수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유영경 배우님한테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유영경 배우님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연기가 생활 연기거든요. 한 1, 2년 전에 찍은 작품 중에 요정 찍으셨잖아요. 요정이라는 작품 많이 안 보셨을 텐데 보시면 정말로 그 카페 운영하는 사장 같고 정말로 부부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로 저 사람들은 저기 진짜로 한 10년 전부터 살았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고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장르적인 속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는요. 근데 이 윤계상 배우님하고 두 분이 나올 때 정말로 부부처럼 보여야 사실은 그런 시감이 토대가 될 텐데 그런 초반에 약간 이렇게 타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게 진짜 리얼 배우 같은 거예요. 이런 생활 연기라고 할까요? 이런 연기를 할 때는 좀 그 자연스러운 것을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강한 연기를 할 때랑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에서 별로 이게 드라마에서 별로 주목이 안 되는 그런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기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하는 뭔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한다기보다 좀 주어진 대본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 약간 좀 제 안에 그냥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게 하려고 그냥 자연스러운 몸짓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대본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대사도 제가 잡아가는 데서 굉장히 많이 읽고 가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연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고민식 배우님 잠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들었는데 이 김인석 배우님 선배님한테 대해서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감탄하면서 몸을 너무 잘 쓰신다 이런 얘기를 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인석 배우님 사실 이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후반부 중반부쯤 가게 되면 이제 집을 놓고 두 인물이 서로 이렇게 영역 싸움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는 그게 유머러스한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면의 느낌들을 주시는데요. 그 장면 보면 사실은 저 미성년 감독님이시고 배우기도 하시는데 거기 그 에스컬레이터 장면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와 진짜 아까 몸을 쓴다는 게 뭔지 그런 관객 입장에서 받는 굉장히 강한 쾌감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막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윤계상 배우님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연기 같은 걸 하실 때는 김인석 배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괴상 씨만큼 제가 안무를 연습을 많이 할 거 없는데 상상되네요. 근데 이것은 제가 20대 때 제가 연극 배우였잖아요. 제가 한국 무용을 했어요. 한국 무용을 배웠어요. 1년 정도. 어쩐지. 네, 그래서 1년 정도 배우고 신체 훈련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연극 배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마임도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김윤석 한국 무용이 저 내일 헤드라인 나왔어요 지금. 썸네일 나왔고요. 한국에 연극 배우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거의 이렇게 택견, 그다음에 수벽치기, 이런 것들을 다 해요. 훈련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게 카메라처럼 여기만 딱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냥 딱 그대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관객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 싫어도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다 시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안 한 사람의 동작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네. 자 이제 이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좀 약간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은 특히 이제 초반에 세팅을 보면서 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말하자면 이제 이중 플롯 같은 것을 이 이야기에 잡고 있는데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자기의 상태나 이런 것이 겹치는 두 인물의 벌어진 사건 이걸 이제 병치에서 계속 감독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거기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보다 보면 사실상 두 인물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김인석 배우님, 그다음 윤계상 배우님이 하는 것이 비슷해요.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하고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친구가 있고 부인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들과 딸이 각각 자식이 하나씩 있는데 굉장히 강인한 자식이어서 마지막에 범인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다투고 싸우고요. 그리고 그 범인을 어떤 결정적인 일 당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범인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1년 뒤에 연애 때 찾아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1년 뒤에 고민시 배우님 다시 와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이제 인물이 겹쳐서 와 이게 어떻게 풀릴까라는 것이 초반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모텔과 각각 펜션을 경영한다는 것까지도 비슷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서로 시간을 두고 병치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거 타임슬립 얘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중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세우신 각본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어떤 감독님의 생각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욕심이었는데 정말 이 두 인물을
딱히 어떤 설명이 없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같은 인물로 정말 착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힘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인데 이게 되기만 하면 그 뒤로 펼쳐지는 영화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실을 영화가 알아요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분의 감정을 영화가 오롯이 다 안고 유성아 역할을 하는 그 성아를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감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 인물을 같은 인물로 놓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처음부터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국 뒤에 있는 영화의 이야기가 훨씬 큰 힘을 받게 하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 각본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게 각 인물들을 어떤가에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두 캐릭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김윤석 배우님은 극 중에서 사실은 그 개구리의 처지에서 벗어나잖아요. 후반부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개구리로 사실은 계속 당하는 게 윤계상 배우님이 극 중에서 연기한 캐릭터예요.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윤계상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인물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노역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런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연기하시는 배우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에 선택하게 되고 감독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개구리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개구리는 일반적인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데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준이라는 역할 자체가 극도로 제가 마음속에 와 닿은 거는 사실 우리 속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데미지를 받았을 때 충분한 치유가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상준이라는 역할이 좀 더 친근한, 좀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대중분들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무관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당하는 그런 인물들의 비극을 다루는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 비극 때부터 너무나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한 게 지금 윤계상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 비극의 기본적인 설정은 인물이 뭔가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은 작은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처벌은 너무 큰 거에서 생기는 비극을 다루는 게 그리스 비극의 사실은 기본이고 그걸 그대로 차용하는 올드보이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그 인물이 말을 함부로 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건 사실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해서 그게 인간의 딜레마로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인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의 펜션에 에어컨이 잘못돼서 그 살인마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냥 비가 오는데 상대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방 하나 이렇게 하루 팔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들였는데 살인마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데 그 인물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영화들 속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유족들이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유족이 아니라 그냥 장소만 제공한 사람들이 이 모든 비극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설정들이 무척이나 흥미로운데 왜 이런 인물들의 이 비극을 다루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역시 각본에 관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향철이라는 인물이 얘기하잖아요. 친절하시네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두 분이 연기하신 역할은 오히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저기 떨어져 있는 향철을 굳이 가서 부산 쪽 가서 한다던가 뭐 당장 손님을 받으려고 막 혈안이 된 주님도 아닌데 또 주변에 옆에 친구가 하는 펜션이 좀 곤란하니까 받아줘. 근데 저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어떤 일을 곤란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착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원인이 있겠지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에 가거나
혹은 뭐 나쁜 일에 처한 사람들이 뭔가 실마리적인 그래도 어떤 실수를 했거나 혹은 뭐 조상이 묘를 잘못 썼다든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원인이 있지 않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겹장하는 거군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귀책 사유 혹은 운이 불행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더 약간 뭔가 가해자 피해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 사실은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영화라는 인물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영화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내레이션이 회마다 반복이 되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큰 소리가 났겠는가 나지 않았겠는가 끝까지 계속 나오죠. 그 말하자면 화두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인물은 이제 그 살인을 목격한 게 아니고 살인의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인 스스로는 사실 착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으면 당연히 콩소리가 날 텐데 큰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안 났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1년이라는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특히 전반부에서 이 인물의 어떤 심리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저 인물이 저렇게 답답하게 굴지라고 사실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인물은 생각했을까요? 일단 이 인물은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그 회사를 거의 그만두죠. 임원까지 시켜준다는데도 그만둬버리죠. 퇴직금하고 은행비까지 싹 내고 서울에 있는 집까지 다 팔아서 펜션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두 사람이 약간 대비되는 게 이 상준내 부부는 정말 이제 이 부부의 미래가 확 열리고 확 이제 앞날을 위해서 막 힘차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아가는 쪽이면 저희 쪽은 이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아마 거의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용채 뭐 이런 주변에 그 동네에 함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마 외부인들하고는 아마 연락을 이제 다 끊었을 거예요. 아마 그 특히 아내를 보내고 난 뒤에의 심정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아마 영화의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태가 아마 그런 정도의 상태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막 벌써 포스터만 봐도 뭐 보민 씨 얼굴에 막 피가 있고 포스터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영화가 처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도발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고 일부에 보면 굉장히 답답한 트렌치 코트를 탁 감싸서 이렇게 나오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담배를 탁 멋있게 피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 싶을 정도의 느낌을 받긴 받지만 일단 되게 이기적인 면이 있죠. 왜냐하면 편하고 싶다.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와 그 다음에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짐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 나 혼자 정말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지 이게? 그러면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찾아보셔. 그리고 애가 없어졌다는 것이 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애가 없다라는 예를 들어서 애가 없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면 애가 없구나. 이건 큰일 났구나 할 텐데 그게 그렇게 또 친절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LP판에 피가 묻었다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시장을 봐왔어요. 아주 무겁게 애가 또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요리해줘야 된다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다가 이거 코피가 났나 아니면 손을 베었나? 내지는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락스 냄새가 진짜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 청소를 그렇게 했나? 아무튼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자기 합리화예요.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이것들이 같이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분명히 노트북이 있으니까 사회면을 봤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근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로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후반에 보면 그 후반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악몽같이 이렇게 뒤에 놔둔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씩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서 너의 생각들, 네가 방관했고 네가 피했던 용기 없이 피했던 것들이 퍼즐이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쪽 창준내는 저기 그 개구리가 돌을 던져놓고 가버렸다면 저는 개구리 제가 저를 돌을 던져놓고 한 1년 뒤에 다시 와보니까 얘가 아주 얘가 아직 살아있고 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후반에 가면 제가 애완용으로 이 개구리가 괜찮을 것 같아 경민 씨가 볼 때는. 그래서 심지어 나랑 같이 살래에 가까운 말을 하잖아요. 뭐 어차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 너밖에 없고 난 이 펜션에서 나는 거듭났다. 모든 커플을 확 벗고 이제 뭐 완전히 도발하는데 그 나는 너의 애완용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영화가 끝까지 발버둥을 치죠. 예, 그것이 후반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보민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고민식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끔찍하게 무시무시한 인물인데 저 인물이 왜 저렇게 됐을까가 영화의 이 드라마에서 단서가 있긴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주차장에서 싸울 때 그 다음에 아버지랑 통화하는 장면 보면 약간 단서가 좋아지죠. 그렇지만